안녕하세요. 스티븐 호킹 박사의 어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좀 소박하지만 진솔하게 살펴보겠습니다. The Analects of Stephen William Hawking, 이게 이분의 본명인 거죠. 그 호킹 어록을 우리가 이렇게 얼핏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깊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부연 설명을 곁드리겠습니다. 좀 젊으셨을 때 호킹 박사의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예쁘장하게 자리를 잡으셨죠? 자, 이렇게 휠체어에 기대서 천체대에서 아주 심오한 연구에 이르신 분의 모습입니다. 스티븐 윌리엄 호킹은 42년생, 작년에 작고하셨습니다.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 특히 블랙홀이 있는 상황에서의 우주론과 양자 중력, 이러한 연구에 크게 기여를 하셨고 여러 가지 대중과학 서적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시간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런던 선데이 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자그마치 237주 동안이나 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9년까지 케임브리지 대학교 루커스 수학 석좌 교수로 재직을 하셨다고 해요. 21살 때부터 근위축성 축색 경화증이라고 하는 이른바 루게릭병, 이거를 앓는 바람에 휠체어에 의지하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로저 펜느조와 함께 일반 상대론적 특이점에 대한 여러 정리를 증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랙홀이 열복사를 방출한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른바 호킹 복사 이론과 연관이 있는 건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깊이 알지를 못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어록 중에 첫 번째 어록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올려드리는 글은 다른 데는 안 나와 있는 글들일 거예요. 제가 번역을 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점은 참신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과학은 이성의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낭만과 열정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과학 어떤 원자 모델이 있죠. 그래서 과학이 탄생하려면 이성은 물론이고 우리는 대개 그 이과 학생들, 그 다음에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문송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 스티븐 호킹이 바라보는 과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성은 물론 필요하고 과학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낭만과 열정, 이것까지 있어야 과학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낭만과 열정 없는 이성만으로 탄생하는 과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수긍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예컨대 이 그림과 같은 과학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앞에 온갖 실험 기자재들과 현미경도 있고 손은 눈코 뜰 새 없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머릿속에 꽉 찬 지식을 적용하고 실험하고 검증하고 실패하고 또다시 실험하고 검증하고 관찰하고 이렇게 이론을 만들어 갑니다. 이처럼 과학자가 갖추어야 될 자질에는 이성이 필요한데 그 이성 능력은 실험, 관찰, 계산, 정리, 검증, 수정, 다시 또 실험, 이런 쪽으로 반복되는 계산을 해야 되겠죠. 낭만은 왜 필요하냐? 꿈. 과연 내가 비행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인간이 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목성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 꿈, 상상력, 이 상상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설을 세워야 되겠죠. 가설. 남들은 무시하지만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설. 거기에서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겠죠. 그리고 결국 각고 면력 끝에 돌파구를 마련해야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저돌적인 낭만성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이것만 갖고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갖고도. 거기에는 열정이 뒤따라줘야 되는데 패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과학적 연구조사 행위에 흥미가 있어야 됩니다. 돈을 못 벌더라도. 그리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굉장한 끈기를 요합니다. 그로 인해 엄청난 대인적 혹은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치를 수가 있겠죠. 그걸 감내하면서도 바로 그 꿈을 불살라야만 되니까요. 대단한 인내력을 요구하겠죠. 그리고 실험을 어디 한두 번 해서 성공했습니까? 100번 실패를 하더라도 그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실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백절불굴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게 갖춰졌을 때 과학자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하면 흔히 그런 이과적인 논리, 이과적인 이성의 전개, 이과적인 합리성 이것만을 생각하는데 스티븐 호킹이 말하는 과학자의 자질에는 이성, 낭만, 열정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보았다는 겁니다. 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굉장히 인문학적 소양도 깊어갖고 그런 철학적인 인생에 관한 명언도 많이 남깁니다. 두 번째, 때로는 제가 번역을 할 때 이 때로는 같은 것은 스티븐 호킹 박사가 말씀을 길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옮기면은 문맥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그 본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때로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그저 현실의 포로가 되어 당신의 발만 내려다보지 말고 여러분이 지구에서 바라보는 천체의 대상, 즉 항성들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노력해보라. 그리고 최소한 과연 무엇이 우주를 탄생시켰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기를 바란다. 이처럼 평소에 시 공간 속에서의 인간과 우주에 관한 근원적이면서도 지적인 호기심을 가져라. 호킹 박사가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면서 평소에 부탁을 하던 아주 절실한 명언인 겁니다.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인간이 옛날에는 눈을 그리고 망원경을 지금은 천체 망원경을 온갖 기자재를 동원해서 지적 생명체인 지구에서는 소위 이른바 가장 지적이라고 자부하는 그 인간이라는 지적 생명체가 이렇게 별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있고 지구가 펼쳐놓은 자연을 누리면서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이렇게 별들을 관찰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인간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상상력은 우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은하가 펼쳐져 있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광대무변의 은하인 겁니다. 이렇게 은하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하죠. 하나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느 시기에 보느냐에 따라서도 그리고 지금도 변하고 있다고 하죠. 이 변화 자체가 진리라는 거죠. 고정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의 본질은 어쩌면 생성과 변화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어록. 우리는 굳이 먼 곳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을 필요도 없이 우리 인간 자신을 살펴보기만 하면 바로 알 수 있다. 무엇을? 소위 지적 생명체들이라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점 더 만나고 싶지 않은 역겨운 존재로 변모해가는 양상을 인간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혐오감이 든다는 거죠. 이거는 인간을 통해 살펴볼 때 인간과 마찬가지로 그 외계의 생명체들 역시 지적 생명체일 것이기 때문에 역시 되게 흉악하고 포악한 흉포한 존재일 수 있다는 거죠. 지적 생명체의 진화가 썩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얼마든지 사악한 짓을 할 수 있는데 외계에서 빛의 속도와 맞먹는 그런 속도로 이 지구에 다가온 그런 외계 생명체들이라면은 훨씬 월등하고 고차원적인 문명의 소유자들일 것이고 그들이 인간의 도덕적 관점으로 봤을 때 사악하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으랴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서 인간을 다시 되돌아보자면 이 몸 공부 그 다음에 마음 공부 이런 거를 통한 인격 수양도 없이 그저 머리 부분 우리가 그걸 대가리라고 그러죠. 이 대가리만 굴리면서 자기 자신의 아니면 자기 측근 가족들만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생명체들 이러한 이기적인 욕망의 포로가 된 생명체들은 대개가 매우 포악하고 위험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인류가 만드는 AI, 이 AI라고 하는 AI 아시죠? AI는 여기 나오네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나와 있죠.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말인 겁니다. 그 인공지능, 이런 AI가 인조인간, 로봇 이런 AI가 탄생했을 때 이 AI는 인간처럼 가치관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선악의 개념이 없이 당연히 눈물도 없이 그냥 웃으면서 세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도사린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AI 얘기를 왜 했느냐? 외계인도 이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에 도달하게 되면은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을 그저 실험 대상,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죽이면서 전혀 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지구의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도덕관념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계인이 어떤 과학자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설계를 합니다. 이렇게 박테리아나 어쩌면 뉴런과 같은 신경세포, 기타 등등 이런 모습으로요. 그리고 어떤 또 사람들은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아주 근력의 소유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들을 이러한 모습으로 형상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타 외계 생명체들의 모습이 다양하게 펼쳐질 텐데 그건 각자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번째, 인생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세상에는 당신이 해낼 수 있는 동시에 성공할 수 있는 일은 언제나 존재한다. 자, 스티븐 호킹이 신체 장애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바로 이와 같은 진리에, 인생 진리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되바꾸면 그러니 힘겨운 자들이요, 신체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요, 장애에만 빠져서 당신 혼자 마치 삶을 다 산 것처럼 좌절하지 말라. 힘을 내라. 당신은 얼마든지 당신의 삶을 개척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기로 태어나죠. 똥오줌 못 가리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자라납니다. 이런 자아실현 과정을 거치죠. 어른이 되고 중년이 되고 그 다음에 늙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노인으로, 나중에는 먼지로 사라지게 되죠. 이 시간 공간 속에서의 보편적인 인간의 변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멀쩡한 모습으로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신체 장애를 갖고 불운한 삶을 살아가는 처지가 됩니다. 그분들의 입장을 우리가 여러 각도로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일반적으로 정답이 없다고 합니다. 인생에 대한 정답을 이거다라고 내놓을 때 그것은 내놓는 순간 또 하나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인생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답은 없고 단지 사람들 각자가 스스로 헤쳐나가야만 그런 할 길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가 가야 할
나의 인생길은 진정으로 나만이 스스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내가 가야 할 길, 마이웨이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책을 읽어야 되고요. 많은 조언을 받아야 되고 많은 경험을 해야 되고 그 무수한 방황을 거쳐서 시행착오 속에서 이것이 나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국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길을 이 찾아가는 과정 또한 엄청나게 어렵다는 겁니다. 각자가 겪어야 할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쭉 있는데 여기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의 The life so short, decrepit, so long to learn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 The life is short, but the art is long 이렇게 돼가지고 번역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번역하신 분 제가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순 엉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엉터리를 벗어나야 될 텐데 즉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은 인생은 짧고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사람이 연구하고 배우고 갈고 닦아야 할 학문의 길은 끝없이 멀고 힘들기만 하다. 요원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도 그 사람이 남긴 예술작품은 오래 남는다. 이런 엉터리 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히포크라테스가 한 이 의학의 아버지 이 사람이 한 얘기는 결국 인생은 짧은데 이 히포크라테스가 몸담은 의학의 길, 그 의의 길, 의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혜, 그 의학의 길은 너무도 힘겹고 너무도 무궁무진하고 멀다. 그러니 오늘 내일을 핑계 삼지 말고 지금 당장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라 라고 일깨우는 일종의 권학문가 같은 거란 얘기죠. 여기 인생 얘기 한마디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모래 사막가도 같은 그 모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인생이란 어떤 분은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다. 어떤 분은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것이다. 자, 각자 인생은 무엇이다라고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다. 그러니 구름에 달 가듯이 흘러야 된다. 이렇게 멋지게 비유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인생 얘기할 때 항상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간 속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에는 허무감에, 이 공허감에 젖을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 자신의 운명을 사랑해야만 한다고 설파하는 그런 철학자도 있습니다. 이른바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건데 이 아모르 파티는 뒤에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그 가수 그 김연자님의 멋진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의 그 노래 그 가사와 이 니체가 말하는 운명에는 좀 방향이 다르죠. 자, 여기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 재밌게 놀다가 성인이 되면서 사랑을 하게 되고 결국은 노년을 맞이하면서 둘 중에 하나가 죽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다 이렇게 둘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흔한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 탄생해서 성장을 하고 그 속에서 성장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알아가면서 자아실현을 하게 됩니다. 일단 개인적 자아실현, 그리고 나서 사회적 자아실현, 이른바 동양적인 말로 하면은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걸로 요약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서 사랑을 하면서 온갖 오욕칠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 오욕칠정을 느끼면서 중용의 도를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 느끼게 되겠죠. 그런 욕망과의 싸움 속에서 세월은 흘러갑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욕망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욕망을 줄이지 못하는 사람은
파탄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죽음, 누군가의 죽음을 볼 수도 있고 내 자신이 먼저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인간은 고독과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최후에는 dust in the wind, 이렇게 바람 속의 먼지로 변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주의 허적 속을 날아다니게 되겠죠.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앞에는 구름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삶에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 도전에 적절히 응전하지 못하면 굉장히 많은 고락을 겪게 되겠죠. 희비, 실패, 흥망, 성패,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삶을 살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닥칩니다. 그 결단을 내릴 때 그 결단의 주체 역할을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사위원회도 혹은 친구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아버지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결단을 고독하게 내려야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자기의 인생을 참패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결단의 순간이 누구에게나 다가오죠. 또한 그러한 결단의 순간에 직면할 때 과연 내 삶에서 참은 무엇이고 거짓은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옳고 그름, 시비 판단을 내리기가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판단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자명해서 그것을 초월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비 판단에만 얽매이게 되면, 즉 합리성의 세계에 갇히게 되면 이 비합리성이 주는 합리성을 초월하는 이 비합리성의 영역을 간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나 인간으로 이루어진 조직에서는 합리성뿐만이 아니라 비합리성, 그러니까 이성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감성,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엉키고 설켜서 이 세상을, 삶을,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적절히 처신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중요한지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 세계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자연에 접하게 되면 자연이 깨달음을 줍니다. 그걸 자연의 영성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연의 영성. 그 자연의 영성 앞에서 인간은 소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기만의 작은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깨달음의 예를 하나 들면 우파니샤드 철학에서 말하는 범아이려, 이런 것입니다. 이 범, 무릇 범자인데 우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커다란 우주. 그리고 바로 깨달음의 주체인 나를 말하는 거죠. 마치 데카르트적인 명상의 방법하고 상통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무릇 이 우주 세계와 나는 다름이 아닌 하나이다라고 하는 범아이려. 자, 여기에서 결국 자연과 나는 별도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자연과 나는 하나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자연을 해치는 행위는 곧 자연의 일부이기도 한 나에 대한 자학이자 자의 행위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산을 찾더라도 최소한의 자연의 영성을 깨달으신 분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자연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많은 걸 배우고 자기가 자연과 자연의 일부이자 자연과 일치되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오겠죠. 5번째,
호킹왈, 당신에게 설령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당신만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그것에 집중하라. 당신의 장애 탓에 못하는 일들이 많아도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인간에게 비록 신체적 장애가 주어지더라도 정신적 장애까지 겹쳐서는 안 된다. 비록 내가 움직일 수도 없고 컴퓨터를 통해야만 말할 수 있다고 해도 신체 장애자인 나는 정신적으로 무한히 자유롭다. 이래서 자유의 영역에 도달하신 분이 바로 스티븐 호킹입니다. 우리가 이분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도 깨닫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회에는 신체는 멀쩡한데 정신장애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역시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뭔가 자기 몸 안에 폭탄을 지니고 다닙니다. 이 무시무시한 폭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언제 자기의 폭탄을 터뜨릴지 모르는 그래서 이게 반사회적인 심리장애자, 우리가 다른 말로 정신병자라고도 하는데 물론 정신병자들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반사회적인 그런 심리장애자나 반사회적인 정신병자들은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죠. 그 사람들은 이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아, 나를 부디 폭탄이라 불러다오. 그대들이 나를 그렇게 폭탄이라고 불러준다면 나는 그대들에게 다가가서 기꺼이 나의 폭탄을 터뜨려 주마.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자, 겉으로는 너무나 멀쩡한데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에 이렇게 감옥을 설정해 놓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멀쩡한 신체를 가졌는데 속은 정신장애자인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숙성이 덜 된 인간들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나약한 인간들을 괴롭히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의 포로들이 있습니다. 겉만 멀쩡한 이 반사회적 괴물들, 몬스터. 이들은 부디 욕망과 생존만 살아 숨쉬는 도덕은 없는 가치 판단도 없는 정글로 가서 사자나 호랑이나 어마어마하게 큰 구렁이들 그 틈 속에서 생존 경쟁을 하면서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살기에 부적절한 유형들인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끝맺겠습니다. 여기 어떤 인물이 있어요. 소시오패스 한쪽엔 또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반사회적 혹은 반사회성 인격장애,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라고 하는 건데 줄여서 ASPD 또는 APD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적, 양심적 판단을 지각 또는 자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속이고 범죄 행위를 하는데 서슴없으며 착취적이고 과대 야망과 과대 우월감에 젖어서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며 감정 기복이 아주 심한 정신장애, 그걸 갖다 우리가 소시오패스 혹은 원래 이렇게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라고 하는 거죠. 반사회성 인격장애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체에 장애를 가진 분들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경우인 거죠. 정신장애자들은 제가 뭐라고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정신분석학 및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천적인 정신질환으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며 타인의 고통에 공감을 못한다는 겁니다. 공감 능력 결핍, 법적 윤리적 개념이 형성되지 않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이를 뜻하는 반면에 이게 사이코패스. 근데 이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인 영향으로 탄생하여 나쁜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슴없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약간 다르죠. 근데 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반사회성 인격 유형으로요. 사이코패스라는 말, 이것은 반사회성 인격장애에 속하는 하위 범주인데 공감 및 죄책감이 결여, 얕은 감정, 자기중심성, 남을 잘 속임, 이러한 것 등을 특징으로 하는 종류인데 실질적인 불만이 있지 않음에도 불만이 있다고 느끼는 유형, 그리고 정서관계, 대인관계 이런 것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공감 능력 결핍, 부족, 죄의식 결여, 양심의 가책 결여 이런 걸 특징으로 한다는 겁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자기중심적이고 교묘한 거짓말에 능통합니다. 행동 내지 생활 양식은 충동적이고 그러니까 사려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사리 판단이.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행동 제어가 서투르고 자극을 추구하며 무책임하고 사회규범을 쉽게 위반하고 이러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을 바로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망상, 비합리적 사고 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신병과는 분명히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자는 이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망상, 비합리적 사고 이런 것 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뭐 50중 60중에서 아무 생각 없이 뛰어내리는 그건 정신병자라고 한다면 이 사이코패스는 그와는 다르다는 거죠. 굉장히 철저히 이기적이고 욕망 충족으로 해서 서슴없이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인간 사회 속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와 전혀 무관한가? 내 안에는 도대체 몇 개의 인격이 거주하고 있는가? 위선적으로 딱 2개만? 아니면 5개? 아니면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23개? 그럼 나는 다중인격자란 말인가? 자,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스티븐 호킹의 어록 5개만 살펴보았습니다. 쭉 이어서 제가 100개 내외의 그러한 그 명언 또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